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인 신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뢰도는 자, 앞페이지랑 컨피던스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면 컨피던스는 전체 트랜잭션 중 특정 아이템 셋을 포함하고 있는 비율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이템 셋 A를 포함하고 있는 트랜잭션 중 아이템 셋 A와 B를 모두 포함하는, 아까 모두 포함이라는 거는 합집합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confidence A를 포함하면은 B도 포함하더라. 즉 조건부 확률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A를 포함하면 B도 포함한다는 그 규칙의 신뢰도는 A를 포함한 전체 트랜잭션 수분의 A와 B를, 교집합 아니라고 그랬죠. A와 B를 모두 포함한 트랜잭션의 수.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를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로 계산하기에는 얘가 더 좋은데 서포트가 이미 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서포트 A는 토털 분의 카운트 A였잖아요. 그리고 서포트 AB는 토털 분의 카운트 AB였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서 토털이 동시에 지워지니까 카운트로 하건 서포트로 하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합집합인데 여기에는 왜 화살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포트의 경우에는 화살표가 의미가 없고 합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규칙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컨피던스에 관심이 있는데 컨피던스에서도 화살표로 룰을 표현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룰인 거예요. 요 룰을 그대로 따와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합집합이랑 동일합니다.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 보면, 자, 룰 C라는 걸 구매하면 2라는 걸 구매하더라. 자, 보면은 카운트 C라는 거를 구매한 트랜잭션 분의 카운트 C와 2를 동시에 구매한 트랜잭션 수. C를 구매한 거는 몇 개인가요? C를 구매한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네, 여기 하나가 있네요. C와 2를 동시에 구매한 건 몇 개죠? 마침 또 그 C를 구매한 하나가 마침 2도 구매했네요. 그러면은 얘는 1분의 1이 돼서 1이라고도 할 수 있고 100%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C를 사면 2를 산다라는 규칙의 신뢰도는 1이에요. 근데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2를 사면 C를 산다라는 규칙의 신뢰도 2를 산 트랜잭션이 몇 개가 있나요? 여기 있고, 자,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2개 분의, 자, 2개 분의 그 중에 2와 C를 동시에 구매한 거, 2와 C를 동시에 구매한 거는 하나죠. T300번. 그래서 2분의 1, 즉 0.5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C에서 2로 가는 화살표의 신뢰도는 1이고요. 그래서 2에서 C로 가는 규칙의 신뢰도는 0.5.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화살표의 방향이 달라지면은 값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컨피던스는 방향이 있다, 방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서포트는 방향이 없다, 무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포트와 컨피던스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스트롱 룰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스트롱 룰, 강력한 규칙, 그 용어 자체에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연관 분석을 수행하고 나면 결국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견한 패턴이 뭐야? 어떤 규칙을 발견했니? 뭐 패턴, 규칙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내가 발견한 규칙은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발견한 스트롱 룰은 강력한 규칙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강력하지 않은 규칙들도 규칙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규칙이 뭐야? 그러면 막 수만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강력한 규칙은 하고 물어본다라는 거는 의미 있는 규칙은 좀 수치가 높게 나온 규칙은 이렇게 한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스트롱 룰은 신뢰도도 특정 임계값 이상, 지지도도 특정 임계값 이상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가 그걸 스트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서포트는 0.1 이상이면서 컨피던스는 0.5 이상인 거를 우리가 스트롱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임계값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데이터 상황에 따라 다른데 분석가가 정하게 되는 거죠. 신뢰도 얼마 이상, 지지도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먼저 그 파라메타를 설정을 하게 돼요. 파라메타를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할 때 잠시만요. 분석을 할 때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는 뭐 0.7, 서포트 스레시홀드는 0.1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나면은 분석 소프트웨어가 분석을 수행하면서 얘를 못 넘기는 그런 규칙들은 계속 제거를 해가면서 얘를 최종적으로 만족시키는 규칙들만 뭐 100개면 100개를 뽑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 소프트웨어를 돌릴 때 컨피던스 임계값을 넣어라, 서포트 임계값을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스트롱 룰을 얼마 이상으로 볼 건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모든 스트롱 룰이 항상 의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표를 보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행은 비디오를 나타내고 열은 게임을 나타내는데 자, 이건 비디오 단말기 게임 소프트웨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비디오 단말기 게임 소프트웨어. 자, 비디오를 구매하는 사람은 총 7,500명이에요. 비디오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 여기 위에 바 표시가 있잖아요. 비디오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은 총 2,500명이에요. 그래서 10,000명이 된 거죠. 이번에는 세로로 볼까요? 게임을 구매하는 사람은 6,000명, 게임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은 4,000명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합치면 또 10,000명이 되겠죠. 얘네들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면 얘는 4,000명은 뭐예요? 4,000명은 비디오도 사면서 게임도 산 거고요. 얘는 뭘까요? 네, 비디오를 사면서 게임은 사지 않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행렬에 대해서, 이런 테이블에 대해서 규칙을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자, 분석을 해봤더니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게 조금 더 공식적인 표현인데 예를 들면 룰을 게임 비디오 자,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게임을 사면 비디오도 사는 거에 대한 신뢰도를 구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어떤 바구니가 게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 자, 여기 buys라는 거죠. 자, 어떤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바구니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X라는 집합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X가 비디오도 포함하고 있을 룰, 있는 패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게임이 X에 포함되어 있을 때 비디오도 X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이 있을 때 비디오도 있는 패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살펴보면 그래서 컨피던스를 한번 구해볼까요? 컨피던스 자, 게임이 있을 때 비디오도 있는 컨피던스 그리고 서포트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엄밀하게 하려면
정확한 표현은 합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만약에 화살표를 썼다 그래도 틀렸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보면 confidence 게임 비디오 그럼 몇 분의 몇이 되겠어요? 자, 게임을 구매한 게 총 몇 명이죠? 네, 6,000명이 되겠어요. 6,000명. 그리고 그 다음에 6,000분의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게임과 비디오를 모두 구매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4,000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3분의 2가 되니까 얘는 0.67 정도의 컨피던스를 갖게 됩니다. 반면 서포트는 어떤가요? 서포트는 전체 트랜잭션 10,000 중에 그리고 게임과 비디오를 모두 구매한 4,000 이렇게 되면은 얘는 0.4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컨피던스보다는 서포트가 늘 작죠. 왜냐하면은 분자는 똑같잖아요. 분자는 컨피던스와 서포트가 똑같은데 분모가 컨피던스는 A를 구매한 트랜잭션이고 B는 전체 트랜잭션이니까 항상 서포트의 분모가 컨피던스의 분모보다 같거나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포트는 보통 매우 작은 값이 나타나게 되고 컨피던스는 아주 큰 값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규칙은 얼마냐 하면은 어떠냐 하면은 컨피던스가 0.67이면 꽤 높은 거거든요. 꽤 높은 거고 서포트가 0.4면은 꽤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룰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게임을 샀을 때 비디오를 사는 비율이 높으니까 게임과 비디오는 연관관계가 매우 높으니까 얘네 둘을 묶어서 팝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얘네 둘에 대해서 판촉을 진행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런가요? 게임과 비디오 사이에 정말 관계가 진한가요? 언뜻 보면 그래 보이죠. 게임을 사는 사람 중에 비디오를 사는 사람이 70%나 가까이 있잖아요. 자, 조금만 더 표를 살펴볼까요? 과연 그런가? 자, 과연 이렇게 물어볼까요? 게임을 구매한다라는 행위가 비디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나요? 게임을 구매하는 게 비디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면 게임 없이 한번 볼게요. 게임 없이 보면 전체 고객 중에 비디오를 구매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7,500. 안 산 사람은 2,500. 즉 전체 고객 중에 75%는 비디오를 사요. 전체 고객 중에 75%는 비디오를 사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게임을 산 사람 중에 67%가 비디오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게임의 구매는 비디오의 구매를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린 거예요. 자, 게임을 구매하는 사람은 오히려 일반 전체에 비해서 비디오를 구매하는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근데 왜 게임을 샀을 때 비디오도 같이 산다라는 룰이 서포트 컨피던스가 왜 이렇게 높게 나냐? 그거는 비디오가 핫 아이템이라서 그래요. 비디오 자체가 핫 아이템이기 때문에 앞에 게임을 사도 비디오를 사고 뭘 사도 비디오를 사고 안 사도 비디오를 사고 얘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돌리게 되면 컨피던스가 가장 높게 나오는 룰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슈퍼나 뭐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그 모든 기록을 가지고 전처리 없이 컨피던스를 때려봤을 때 제일 높게 나오는 거는 초콜릿을 사면 비닐봉지를 산다. 담배를 사면 비닐봉지를 산다. 맥주를 사면 비닐봉지를 산다. 비닐봉지 무조건 살 거 아니에요. 비닐봉지 무조건 살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핫 아이템인 거예요. 나름. 자, 이런 경우 지금 컨피던스와 서포트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살펴봤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높으면 스트롱 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트롱 룰이라고 해도 항상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방금 비닐봉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자, 비디오를 사면 게임을 사는 게 스트롱한 룰이지만
거꾸로였죠. 게임을 사면 비디오를 사는 게 스트롱한 룰이지만 사실은 게임과 관계없이 비디오는 잘 팔리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매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다른 보조 매저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개념이 향상도 리프트라는 척도입니다. 자, 리프트는 A와 B가 서로 얼마나 구매를 끌어올렸느냐, 즉 A의 구매가 얼마나 B를 끌어올렸고 B의 구매가 얼마나 A의 구매를 끌어올렸느냐를 보고 A와 B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와 B의 화살표가 아니라 합집합이잖아요. 그 말은 무방향성이란 얘기죠. 자, 앞 페이지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 이제 그 합집합으로 표시하는 게 대꾸가 맞을 것 같아서 합집합으로 표시를 했고요. 또 얘에 맞추기 위해서 아까 화살표로 돼 있던 거를 다시 합집합 표기로 바꿨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보면 컨피던스 같은 경우는 A의 서폴트 분의 A와 B의 서폴트였잖아요. 자, A의 서폴트 분의 A와 B의 서폴트였는데 이번에는 B의 서폴트로도 나눠주는 거예요. 자, B가 뭐냐면 아까로 치면은 비디오고요. 그리고 또 이그젠플로 얘기했던 거에 의하면은 비닐봉지 이렇게 되는 거죠. 화살표의 오른쪽에 있는 요 규칙, 화살표의 오른쪽에 있는 요 아이템이 얼마나 히트 아이템인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개로 나눠주면 이 값이 만약에 정말 큰 값이었다, 즉 히트 아이템이었다 그러면은 컨피던스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얘가 드문 애였다 그러면 낮추는 효과가 좀 덜하게 되는 거죠. 자, 보면 아까 컨피던스 계산한 거에서 서폴트 B로 한 번 더 나눠줬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요거를 가지고 동일한 거를 한번 계산을 다시 해보면, 동일한 이그젠플을 계산해보면, 자, 서폴트니까 우리가 서폴트를 계산할 때는 토털 분의, 그러니까 카운트 토털 분의 카운트 A와 B의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누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카운트 토탈 분의 카운트 A 곱하기 카운트 토탈 분의 카운트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토탈 부분에는 전부 만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 분모에 있는 분자 부분에는 A의 카운트, B의 카운트, 즉 게임을 구매한 횟수와 비디오를 구매한 횟수가 들어가고, 분자의 분자에는 두 개를 동시에 구매한 4,000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구하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한번 대략만 해볼게요. 자, 만 지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4,000에서 0,3개가 지워지고 0,3개가 지워지고, 그러면은 6분의 4 여기 곱하기 7,500에 위에 많이 가죠. 그럼 7,500분의 만은 3분의 4잖아요. 3분의 4.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얘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약분하면 3분의 2. 그러면 총 값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니까 9분의 8이 된다. 9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분의 8이 돼서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는 뭐냐면 얘를 1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9분의 8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살펴봐야 되고, 9분의 8, 즉 리프트 값을 계산했더니 9분의 8이 나왔잖아요. 얘가 1보다 작으면 negatively correlated 해서 음의 상관성을 갖는다 해서 오히려 일반적인 독립된 아이템들보다도 못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1보다 크다 그러면 관련이 있다. 얘를 사면
쟤를 더 사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리프트가 1이라는 얘기는 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의 A의 구매가 B의 구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리프트를 우리가 컨피던스 서포트가 메인 메저이긴 하지만 여기 리프트를 사용해서 이것까지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동일한 거를 잘 컨피던스 서포트에 비해서 리프트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이그젬플을 풀어볼게요. 핫도그를 사면 버거를 산다. 얘의 리프트를 한번 구해보세요. 핫도그를 사면 버거를 산다. 자,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면, 자, 토탈 5,000 나누기, 자, 핫도그를 사는 게 몇 명인가요? 3,000명이잖아요. 3,000. 그리고 또 5,000. 이번에는 버거를 사는 사람이 2,500이죠. 2,500 분의 5,000 분의 핫도그와 버거를 동시에 산 사람은 2,0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위에는 0.4 아래는 0.6 곱하기 0.5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가 0.3이잖아요. 0.3분의 0.4니까 얘는 1.333333이 되겠습니다. 자, 의외네요. 의외네요. 보통 핫도그를 사면 버거를 안 사고 버거를 사면 핫도그를 안 사고 뭐 둘 중에 하나를 살 것 같은데 지금 룰은 리프트가 1보다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1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핫도그의 구매가 버거의 구매를 끌어올리고 버거의 구매가 핫도그의 구매를 끌어올린다. 먹는 사람이 계속 먹는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분석을 하면 어떻게 사용하시게 되냐면 결국 그 소프트웨어에 파라메타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 분석 소프트웨어에 파라메타를 넣을 건데 그때 리프트에 대한 스레시홀드는 보통 1을 주게 됩니다. 자, 리프트에 대한 스레시홀드는 2를 줘서 positively correlated 돼 있기만 하면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 리프트는 1을 주게 되고요. 서포트는 미니멈 서포트 값을 여러분이 주게 되는 거죠. 자, 얼마 이상이 되지 않는 거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렬이 되고 나면 걔네 대해서 컨피던스 순으로 정렬을 해서 강력한 룰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리프트가 1보다 큰 규칙만 먼저 보고 거기에서 서포트가 0.1보다 큰 것들만 보고 그 다음에 컨피던스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제일 높은 게 0.97이 나왔다. 그러면 그 룰을 제일 먼저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 거죠. 자, 아까 설명이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리프트가 왜 필요한지는 봤잖아요. 컨피던스도 높고 서포트도 높은데 왜 스트롱하지만 의미가 않은 룰도 있기 때문에 리프트를 살펴본 거고요. 처음에 언뜻 생각하면은 가장 의미 있는 규칙을 찾을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신뢰도입니다. 신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A를 샀을 때 A와 B를 동시에 구매하는 비율, 이건 우리 딱 관심과 정의에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서포트를 왜 보게 되냐 하면 요놈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요 이그젬플에서 보면 C를 샀을 때 E를 사는 신뢰도가 얼마나 왔냐 보면 C를 구매한 거 분의 C2를 구매한 거니까 C를 구매한 거 하나, C2를 구매한 거 하나. 그래서 1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뢰도가 100%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런 트랜잭션이 지금 4개가 아니라 100개가 있었어요. 이런 트랜잭션이 10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C가 딱 한 군데 나온 거예요. C가 딱 한 군데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C가 마침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때 2가 동시에 구매됐기 때문에 100개 중에 한 번임에도 불구하고 C가 딱 한 번 나왔는데 2가 동시에 나왔다면 이 룰은 100%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C가 나왔을 때 C2가 동시에 나온 것도 당연히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만 전체 중에 C2가 동시에 나온 건 얼마나 돼? 라는 것도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 설명했던 이그젬플을 한번 풀어보면 만약에 전체가 트랜잭션이 1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C가 출현한 거는 딱 한 번이었고요. 그때 마침 C와 E가 같이 출현했다. 자, 이거 같은 바구니에요. 이랬을 때 컨피던스는 1분의 1이니까 1이 되고요. 서폴트는 전체 100번 중에 한 번 나온 거니까 0.0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컨피던스가 1이다 라고 해도 서폴트가 너무 낮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룰의 이름도 자, 신뢰도라는 거는 조건부 확률로 우리가 정해지게 된 거고 신뢰도를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냐, 얼마나 지지할 수 있냐 라는 뜻으로 서폴트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폴트와 컨피던스를 가지고도 둘 사이에 얼마나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지는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리프트라는 개념도 보조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트는 1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서폴트는 스레시홀드보다 넘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컨피던스 높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로 PMI라는 흥미성 척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흥미성 척도의 대표적인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보셨고요. 컨피던스, 서포트, 리프트 이 세 가지를 연관 분석에서 사용하시게 되겠고 그런데 텍스트 분석 분야에서 PMI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는데 이 PMI는 사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요 리프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리프트 설명에 다시 재탕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관련된 개념이니까 한꺼번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동시 구매 A의 구매가 B의 구매를 얼마나 촉진시키냐 관점에서 리프트를 살펴봤었는데 얘를 텍스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 can drive the car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봤을 때 뭐 이런 문장 또 여러 가지 문장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문장이 뭐 100개, 1000개, 만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중에서 카라는 단어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단어가 뭘까요? I can drive the 이 중에서 카라는 단어와 가장 관련이 있는 건 뭘까요? 드라이브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뒤에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을 때 카라는 단어가 나오면 드라이브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아닐 수도 있겠죠. 뭐 푸시 더 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라이드가 나올 수도 있고 바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마 드라이브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카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단어로 드라이브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피던스와 서포트를 사용한다면 컨피던스는 자, 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카가 나왔을 때 드라이브가 나오는 규칙이잖아요. 근데 더라는 녀석이 있다라는 거죠. 더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죠. 모든 문장에서 더가 빠진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비닐봉지와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더가 나오는 거랑 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드라이브가 나오는 거의 컨피던스는 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포트도 더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인 분석에서는 컨피던스와 서포트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리프트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단어 분석, 그 텍스트 마이닝에서도 이러한 모티베이션으로 리프트가 필요한데 자, 고빈도 단어인, 비닐봉지에 해당되는 고빈도 단어인 더에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해 리프트가 필요한데 수식에 약간 변형이 있는 리프트에 해당하는 PMI를 사용하자라고 나온 거죠. PMI는 상호 정보량, Mutual Informa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포인트 와이즈에서 점별 상호 정보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 간에 서로 정보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느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이 풀네임도 잘 안 쓰고 한글 네임도 잘 안 쓰고 보통 PMI라고 하면 얘를 의미합니다. 텍스트 분석에서 단어 간의 연관성, 관계 분석에 사용되고 일반 우리가 해온 연관 분석에서의 리프트와 유사하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MI에 대해서 그 정의를 수식으로 살펴보면 이러이러한데, 네, 수식이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좀 당황스럽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식으로 쓰면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count x라는 거는 단어 x가 등장한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문장의 수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어 x가 등장한 문장의 수, 단어 y가 등장한 문장의 수, 단어 x와 y가 동시에 등장한 문장의 수, 단어 x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는 문장의 수분의 문장들 중에서 x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비율 이렇게 나타내겠죠. 만약에 만약에 전체 문장이 100개가 있는데 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10개다. 그러면 100분의 10해서 카라는 단어가 나타날 확률은 10분의 1,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너뛰고 pxy라는 거는 x와 y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즉 전체 문장 수분의 x와 y라는 단어가 동시에 포함된 문장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살펴보면, 자, 그러면 지금 요 P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서포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C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카운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왼쪽 걸 봐도 되고 오른쪽 걸 봐도 되는데, 뭐 오른쪽 거 예를 보고 이해를 하면은 전체 문장분에 x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비율, 전체 중에 y가 포함된 문장 비율, 그리고 분자는 전체분에 x와 y가 모두 포함된 문장의 비율. 얘도 마찬가지지만 리프트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자, 리프트의 정의와 동일해서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PMI는 리프트에다가 로그 2를 취한 것이다 라고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n 약분하고 n분의 1을 위로 올리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리프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자, 실제로 PMI를 한번 계산을 하는 경우를 보면 전체 문장이 이제 10,000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문장 가운데 더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 1000개, 사실은 10,000개가 될 텐데 그냥 1000개까지만 했습니다. 자, 카라는 단어는 20개 문장, 드라이브라는 단어는 10개 문장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와 더가 동시에 나온 거는 10개, 카가 20번 나왔는데 그 중에 10번이 더와 같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카와 드라이브가 같이 나온 거는 5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카와 더가 10번 같이 나왔고 카와 드라이브가 5번 같이 나왔다 그러면 아주 순진한 눈으로 바라보면 카와 더가 더 자주 같이 나왔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요 마지막 식에 대입해서 보면 자, 지금 더와 카의 경우를 볼까요? 더와 카가 같이 나온 빈도가 10번이고요. 그리고 n은 전체 문장 수니까 만이고요. 그리고 분모로 가면은 분모에는 더가 나온 빈도, 카가 나온 빈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2.3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카와 드라이브를 이번에는 해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카, 더 카 똑같습니다. 그래서 카와 드라이브를 했더니 이번에는 7.97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동시에 출현한 빈도 자체는 카와 드라이브보다 카와 더가
훨씬 많지만 PMI를 계산해 보면은 카는 더보다는 드라이브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척도를 얘기를 할 때는 컨피던스와 서포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프트를 사용한다. 자, 리프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PMI 같은 경우는 텍스트 분석에서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오냐면 단순히 동시 출현 빈도에만 기반한 단어 간의 분석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나옵니다. 동시 출현 빈도만으로만 분석할 수 없다 해서 PMI라는 개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 리프트와 PMI는 동일한데 리프트에다가 로그 2를 취한 게 자, 리프트에다가 로그 2를 취하면은 이게 PMI잖아요. 그런데 얘 때문에 조금 애매한 문제가 생기는데 뭐 기본적인 것만 한번 짚어볼까요? 로그 2의 2는 1이잖아요. 2의 1승은 2니까 자 2의 1승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몇 개만 더 해볼까요? 로그 2의 1은 얼마일까요? 자 2의 몇 승이 1인지를 살펴보면 2의 0승이 1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로그 2의 몇 승을 해야 0이 되느냐? 자, 이렇게 되면 로그 2의 몇 승을 해야 0이 되느냐? 이런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2에다가 아무리 작은 수를 곱해도 네,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에서는 정의 자체가 이 부분이 0이 되면은 이 전체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PMI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PMI에다가 앞에 P만 붙여서 포지티브 PMI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PMI에다 장치 하나만 넣은 거예요. 여기. 자, PMI 값을 계산을 해서 만약에 PMI 값이 음수가 나오면 그냥 차라리 0을 출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맥스만 하나 함수를 씌우게 되면 PMI 값, 실제로는 요걸 더 많이 쓰는데 PMI는 0이거나 아니면은 0보다 큰 경우에는 걔네의 리프트에다가 로그 2를 취해서 값을 뽑아줘라 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PMI를 우리가 단어 간 상호 관련성의 척도로 쓸 건지 PMI를 쓸 건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슈는 어프리어리 알고리즘인데요. 어프리어리 알고리즘 굉장히 그 알고리즘의 컨셉은 알아둘만 한데 여기까지 접근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을 넣을지 말지 고민을 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어소시에이션을 돌릴 거고 거기에 사용되는 척도들의 파라메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도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다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스킵하면 이제 오늘 수업은 끝인 거고요. 여기로 끝인 거고요. 지금 이 뒷부분은 이런 어프리어리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생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프리퀀 아이템 셋이라는 거는 빈발하는 아이템 셋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스레시홀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서포트에 대한 스레시홀드를 둬서 컨피던스까지 아직 가지도 않는 거예요. 컨피던스까지 가지도 않고 최소 동시 발생 빈도수 서포트를 둬서 그거보다 지지도가 높으면 렐러티브 서포트가 상대 지지도가 지지도인 거죠. 자,
서포트가 어느 기준 이상을 만족하면은 얘는 프리퀀트 아이템 셋인데 사실 가능한 조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능한 조합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뭐 만약에 100개의 아이템이 있어요. 아주 작은 슈퍼예요. 아이템이 100개밖에 없으면 작은 슈퍼죠. 뭐 마트, 이마트, 뭐 코스트코 이런 데 있는 아이템 수를 생각해 보면 100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다는 건 매우 작은 수입니다. 그런데 100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얘네들 100개에 대해서 각각 2개씩 묶어서 얘네가 서포트가 얼마고 얘네가 서포트가 얼마인지 본다라고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100개 중에 2개를 조합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combination 2는 이게 어떻게 되죠? 100 곱하기 99 나누기 2 곱하기 1 만큼의 가지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100개 중에 물건 2개 고르는 가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10,000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가지수를 살펴보고 걔네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퀀트한지 아닌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후보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를 다 살펴보는 거는 불가능. 그래서 후보를 좁혀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고 그게 어프리어리 알고리즘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프리어리 알고리즘은 위에서 설명한 목적으로 프리퀀 아이템 셋을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조합은 그냥 건너뛰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자, 얘네가 프리퀀트한지 아닌지는 안 살펴봐도 알아. 그러면 건너뛰는 그런 조합이고요. 자, 조인 스텝과 프론 스텝으로 나누어지는데 조인 스텝은 이제 뒤에 자세히 살펴볼 건데 개수를 점점 늘려가는 스텝이고요. 프론 스텝은 가지치기 하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용어 하나만 같이 짚고 지나가면은 K 아이템 셋이라는 거는 K개의 아이템을 포함한 아이템 셋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바구니에 A라는 아이템, B라는 아이템, C라는 아이템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3 아이템 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집합 안에 아이템이 K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K 아이템 셋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고 어프리어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그 개념을 활용해서 여기 있죠. K개의 아이템을 포함한 아이템 셋이 있는데 프리퀀 아이템 셋이라는 거는 그 K 아이템 셋이 프리퀀트하다라고 이미 승인을 받은 거예요.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스레시홀드가 있어서 스레시홀드 예를 들면 10번 이상 나오면 프리퀀트다 혹은 전체 트랜잭션의 10분의 1 이상 차지하면 프리퀀트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겠죠. 자, 그 K 아이템 셋이 프리퀀트하다라고 칩시다. 지금 가정한 거는 K-1개로 구성된 아이템 셋인데 프리퀀트한 아이템 셋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K-1개로 구성된 프리퀀 아이템 셋이 2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아이템 셋에는 2578, 두 번째 아이템 셋에는 2579가 있어요. 지금 얘는 4, 그러니까 4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4 아이템 셋이고 얘도 4 아이템 셋인데 둘 다 프리퀀트 하다라고 이미 인정을 받았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프리어리 알고리즘에서의 조인 스텝에서는 얘네 각각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정렬을 하면 되죠. 2578, 2579 이렇게 2개를 정렬을 해요. 지금 하는 단계는 뭐냐면 프리퀀트한 4 아이템 셋 2개가 있잖아요. 이걸 갖고 우리는 프리퀀트한 5 아이템 셋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즉 프리퀀 아이템 셋 L K-1로부터 프리퀀 아이템 셋 LK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LK를 만들기 위한 후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다시 단계를 설명하면 LK-1로부터 다음 단계의 후보를 만들고요. 이 후보에 대해서 실제로 카운트를 해본 다음에 걔가 프리퀀트 하면 LK가 되는 거고 아니면 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인 스텝에서의 규칙이 뭐냐면, 자, 두 가지, 아까 그 4 프리퀀 아이템 셋이 있었잖아요. 얘네가 앞에 건 다 동일하고 뒤의 마지막 하나만 달라야 조합이 된다라는 게 규칙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텐데 이래도 된다라는 거를 증명한 게 어프리오리 알고리즘이고요. 그거 증명은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방식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앞에 요 두 개 아이템 셋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세 개는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세 개 동일한 거 써주고 하나씩 달랐던 거 8하고 9를 써줍니다. 그러면 얘가 후보가 되는 거예요. 자, 후보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앞에까지는 L4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얘는 L5는 아직 아니고 L5가 되기 위한 후보인 C5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 5, 7, 8, 9라는 조합에 대해서 실제 동시 발생 빈도를 살펴보겠죠. 카운트를 살펴봐서 얘도 스레시홀드를 넘었다. 그러면 얘는 L5로 등극하게 되는 거고요. 스레시홀드를 못 넘었다. 그러면은 아예 살펴볼 필요가 없고 카운트를 해볼 필요가 없고 날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조합이 볼까요? 얘는 2578이랑 2568이잖아요. 그러면은 2578, 2568이면은 하나만 다르죠. 257과 6 하나만 다르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C5가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순서대로 앞에서 3개가 같아야 되고 맨 뒤에 것만 달라야 되는데 얘는 중간에 게 달랐잖아요. 자, 이런 거는 아예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그게 아까 드린 말씀인데 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미 그 전 단계에서 다 걸러져 버리기 때문에 항상 앞에 게 순서대로 동일하고 뒤에 게 하나만 다른 경우, 요때에만 조인 스텝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과정은 3개짜리에서 4개짜리 만들고 4개짜리에서 5개짜리를 만드는 건데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후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꼭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들만 후보로 생성된다라는 걸 유념해 두시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처럼 끝에 것만 다른 경우에만 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규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어프리어리 알고리즘이 얼마나 지혜롭냐 하면 지금 아까 조인 스텝에서도 아주 있을 수 없는 경우들은 다 빼고 있을 법한 경우에 대해서만 조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는 또 한 번 쳐내요. 또 한 번 쳐내서 실제 카운트를 집계하는 후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조인 스텝에서 아까 장치가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후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 실제로 프리퀀트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실제 카운트를 세지 않고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한번 보고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CK의 모든 부분 집합이 LK-1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거한다. 자, 지금 얘가 말이에요. 콜라, 햄버거, 감자가 있어요. 콜라, 햄버거, 감자가 있는데 얘네가 프리퀀트한지 아닌지를 세어봐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데 방금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콜라와 햄버거가 프리퀀트하지 않대요. 즉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콜라, 햄버거, 감자가 동시에 자주 구매되는가 보려고 했는데 제보가 들어온 게 콜라와 햄버거가 동시에 자주 구매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콜라 햄버거가 자주 구매되지 않는데, 다시 콜라 햄버거가 프리퀀트하지 않은데 얘네가 프리퀀트 할 수 있나? 없다라는 거죠. 자, 얘네가 프리퀀트 하려면 콜라 햄버거는 당연히 프리퀀트 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햄버거 감자도 프리퀀트 해야 돼요. 햄버거 감자가 프리퀀트 하지 않은데 햄버거 감자 콜라가 프리퀀트 할 수 없죠. 또 콜라 감자도 프리퀀트 해야 돼요. 더 잘게 쪼개면 콜라 자체가 프리퀀트, 햄버거 프리퀀트, 감자도 프리퀀트. 즉, 이 집합이 프리퀀트 하게 되려면 얘의 모든 집합이 프리퀀트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얘의 모든 부분 집합이 프리퀀트한데 얘네 세 개가 뭉쳐있는 얘는 프리퀀트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말을 다시 보면 콜라 햄버거 감자의 모든 부분 집합이 프리퀀트 해야만 콜라 햄버거 감자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콜라 햄버거 감자는 안 봐도 됨,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two frequent item set, 두 개로 구성된 frequent item set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해요. A, B, A, C, A, E, B, C, B. 얘네들은 다 frequent 하고요. 여기 나타나지 않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나타나지 않은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C2가 빠졌네요. C2다. 이런 조합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C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다라는 거는 C는 frequent 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를 가지고 아까 조인 스텝을 한번 해보자고요. 조인 스텝을 해보면 얘네 두 개를 놓고 보면 앞에 게 같고 뒤에 하나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A, B, C가 나왔을 거고요. 자, 얘네 둘을 가지고 A, B, C가 나왔을 거고, 얘는 누구랑 누구랑 나왔을까요? 얘랑 얘랑 A, B, E가 나왔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 C는 또 누구랑 나왔을까요? A, C는 네. 자, AC는 죄송합니다. AC는 얘와 얘를 가지고 AC가 나왔을 거고요. BC는 얘와 얘를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이것들이 앞에 조인해서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이 되겠어요. 뭐 예를 들면 얘와 얘, A, E와 B, C는 안 합치나요? 그렇게 안 되죠. 자, 앞에가 무조건 같고 뒤에 하나만 다른 경우에만 조인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를 다 살펴봐야 되나? 한번 어떤가요? A, B, C 같은 경우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자, A, B도 프리퀀트 하고요. 자, A, B도 프리퀀트 하고, 그리고 BC도 프리퀀트 하고요. AB도 프리퀀트, BC도 프리퀀트, 그리고 AC도 프리퀀트. AB도 프리퀀트, BC도 프리퀀트, AC도 프리퀀트 하니까 얘네는 좀 봐야 알겠다라는 거예요. 자, 봐야 알겠다라는 거고, A, B, E는 어떻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봐야 할지 안 봐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보면은 어떨까요? 누가 문제일까요? 자, A, B도 볼까요? A, B도 있고, B, E도 있고, A, E도 있어요. 자, A, B, B, A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를 살펴보면 얘네의 부분 집합 중에 C2가 문제가 되겠네요. C2가 문제가 돼서 생각해 보세요. C2가 프리퀀트 하지 않아요. C2가 별로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AC, 가뜩이나 C2도 안 나오는 판에 AC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 집계를 해볼 필요가 없고 얘도 실제 집계를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C3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파이널 C3는 얘네 두 개 A, B, C와 A, B, E를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후보들로부터 다음번 스텝, 하나 더 늘어난 후보들을 찾아내는 거고요. 다시 프리퀀 아이템 셋으로부터 그거보다 더 큰 프리퀀 아이템 셋의 후보를 찾아내고, 그게 조인 스텝이었고요. 그 조인 스텝에서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애들은 쳐내고, 그게 프론 스텝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ABC와 AB 얘네의 빈도를 세어봤더니 실제로 프리퀀트하다. 그러면 얘네가 비로소 L3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